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관혼상제가 있죠. 성인식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장례를 지내고 다음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관혼상제가 인생 생애의 내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은 죽는 것이고 죽으면 이 세상에서의 경험은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는 후손들이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통과 의례는 살아있으면서 하는 중요한 두 가지 통과 의례가 관혼입니다. 성인식, 그 다음에 결혼식 하는 거. 그리고 옛날에도 그렇게 공부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이 신분을 상승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자기 위상이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면 결혼을 잘하게 되죠. 결혼을 잘한다는 것이 물론 경제적인 측면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얻는데 남자든 여자든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갖는 거, 이것이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필요하고도 어찌 보면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그렇게 끼리끼리 하니까 그럽니다. 동서고금에 결혼을 끼리끼리 해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큰 결혼은 유지하기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결혼 평준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참 말이 많고 결혼처럼 어찌 보면 그 소설의 주제, 드라마의 주제가 많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과 죽음, 이것이 소설의 주제요, 드라마의 주제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우리는 사랑하니까 그 뒤에 있는 이 사랑과 증오는 또 한 짝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어야 되는데 집안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대를 해서 서로 증오를 해서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부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애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평준화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설은 아마 춘향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봄의 향기. 그런데 어떻게 인기도를 할 수 있느냐? 요즘에 그 영화화된 거, 연극화된 것이 춘향전이 많다는 데서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이본이 많습니다. 다른 본이 많다는 겁니다. 이본이 많다는 것은 그렇게 찍어내기도 많이 찍어내고 또 많이 베끼면 이렇게 가감이 일어납니다. 포장하고 미워하고 덜어내고 자기가 더 끼워넣고 이렇게 이본이 많다는 것은 곧 그것이 그만큼 베스트셀러였다는 이야기죠. 많이 읽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춘향전이 이본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춘향전을 결혼 평준화로 보는 겁니다. 자, 3층에 있는 사또의 아들 이몽룡, 그리고 퇴기의 딸이니까 춘향은 기생에 따른 기생입니다. 종모법 해가지고 어머니가 종모법이죠. 옛날에 이제 시가 아버지인데 그 시를 어머니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모법 나오는데 어머니는 확실하잖아요. 100%.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친자 구별 안 해도 어머니가 낳아서 키웠다면 어머니는 확실한 거죠. 이게 이제 세종 이어오면서 종모법으로 해가지고 어머니 신분에 따라서 자기 신분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영조도 무술이, 그 궁녀 중에서도 무술이는 또 다른 궁녀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이렇게 잡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잡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궁녀 중에서도 신분 낮은 그 어머니 아래서 태어난 영조는 임금인데도 그 모친 컴플렉스, 모성 컴플렉스를 엄청나게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퇴기의 딸 춘향이니까, 성춘향이니까 그런 하층입니다. 그런데 이 하층이 사또의 아들 이몽룡을 만났으니까 적어도 평균을 내면 이 지점은 되잖아요. 이 결혼 평준화가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춘향이는 그렇게 안 놓치려고
이몽룡은 하룻밤 풋사랑으로 생각했는지 모르는데도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렇게 변사또가 와서 수청을 들라고도 안 들잖아요. 왜? 변사또는 말 그대로 버릴 게 뻔한데 그래도 이몽룡은 잘 잡으면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비전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구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설 속에서 나오니까 그렇지 아무리 장원급제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남한에 암행어사로 오는 것은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최단기로 잡아도 그런 것은 조선시대에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제 실사구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이죠. 그리고 소설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라고요. 작은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있음직한 이야기지만 이런 성춘향처럼 신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또 지금이니까 그렇지 뭐 남원 시장 지금도 낮지 않죠. 목사든 부사든 옛날에는 중앙직에 몇백 명 되고 이 지방직에도 그 고위직들은 몇백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물론 몇백만 되는 이제 인구이긴 했지만 그 직업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학문을 숭상했으니까 벼슬 않고 이 처사로 학문하는 사람도 높이 쳐줬지만 벼슬을 하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현감이나 사실은 군수 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리가 협소했고 또 신분을 상승하는 길이 오로지 관로 또는 활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벼슬길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또의 자제 이몽룡이 성춘향 기생의 딸을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현실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나오는 겁니다. 자, 소설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는 게 드라마잖아요. 드라마에서 뭐 회장하고 그냥 신분 낮은 여자가 만난다? 그건 드라마 속에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망을 가지고 드라마를 시청하고 영화를 보지만 현실 속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극히 드물게 있죠. 삼성가에서 있었잖아요. 재벌과 딸과 보통 남자의 결혼. 그런데 물론 해피엔딩이 아니라 좀 블루하게 비극적으로 끝난 측면이 있지만 뭐 그것도 결혼 모습이긴 하고 평준화를 실현하는 결혼의 모습이긴 했죠.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결혼 끼리끼리 하는 것을 뭐랄까 지향하고 결혼 평준화를 이루자고 하느냐면 제가 흑양령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한번 해보고 이런 삐딱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끼리끼리 만나면 좋아하기는 쉽거든요. 하모니를 이루기는 쉽다고요. 그리고 긴장을 할 필요가 없죠. 불신의 기초에서 저 사람을 이렇게 상대할 필요가 없고 비슷한 테두리에서 문화 충격도 심하지 않고 문화적인 융화를 이루기가 쉽죠. 그리고 평등하죠. 끼리끼리 만났으니까. 부부교사, 의사 부부, 변호사 부부. 그럼 같은 신분이니까 여자가 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도 부부교사로 출발했는데 여자가 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같은 교사끼리 만나면 여자 신분이 높은 셈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 신분이 이렇게 낮은데 이런 결혼은 이제 상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그리고 상향 결혼, 하향 결혼 하는데 이몽룡은 하향 결혼한 셈이고 성춘향은 상향 연애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성춘향이 죽어도 놓지 않으려고는 불독처럼 이몽룡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끼리끼리 만난다니까요. 이렇게 만나면 어렵다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헤어지려고 할 때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성질내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따라 이제 다른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럴만하죠. 성춘향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따라갈 만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양극화를 초래하는 거죠. 끼리끼리 만나니까 의사와 만나봐요. 그래서 이를테면 실업자, 백수가 만나봐요, 남녀가. 그리고 양극화가 초래돼가지고 거기서 투자까지 된다면은 이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거 이번에 부동산도 얼마나 많이 튀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끼리끼리 만나면 양극화가 그냥 금방 배가 삼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질적이 아니니까 동질적이라 창의성이 좀 없습니다. 이게 이질적이야. 저는 이제 부교사로도 국어선생님과 과학선생님 만났는데
같은 이제 과목은 아니죠. 그런데 부부교사이면서 같은 과목일 수 있고, 부부의사이면서 같은 부부치과,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부부교사는 뭐, 둘이 만나서 애들 낳아야 이 교사의 안목밖에 못 가져요. 의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과까지 갔다면은, 서로 이질적인 데서 오는 어떤 이 증폭성이 없잖아요. 창의성은 이질적일 때 그런 거예요. 저도 학원하면서 보니까 이 전북에서 제가 학원했으니까 전북대, 원광대, 뭐 전주대, 이렇게 군산대 이질적인 그 출신들을 모아놔야 서로 경쟁하면서 창의적이 되고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지. 예, 같은 사람 모아놓으면 선후배 따지고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나이가 벼슬이 되고 선배가 벼슬이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대학에서 유치원까지 있는데 초등학교가 굉장히 동질적입니다. 11개든가요? 12개든가요? 교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야 돼 초등교육과 교원대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한 12개 안팎에서 나오니까 초등교사의 동질성이 가장 강합니다. 초중고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선후배 따지고 뭐 이거 전라북도에서도 이를테면 전라북도에 있는 이 전주교대 출신들이 대부분 꽉 잡고 있죠. 다른 데서 안 온다고요. 물론 이제 그 서울이나 경기도는 조금 이질성이 있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배타적이면서 자기 선후배를 따지니까 제가 볼 때는 초중고에서도 말썽이 초에서 많은 이유가 부모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교대생들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등교사 이렇게 4대 나온 사람들이 교직을 갈 수 없고 또 초등교사가 한때 부족한 적도 있어가지고 이 초등교사 중에서 전담교사라도 영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렇게 그 특수한 과목 그렇게 가려 보니까 교대 쪽에서 초등교사 쪽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학교 통합하려고 하는 거 제가 이 전주교대 수업도 나간 적도 있고 그런데 한 학생이 묻더라고요. 그때 막 그 전북대하고 전주교대 통합을 이렇게 시도할 때인데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데 눈치 보고 영리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주려고 물어도 통합해야 된다 나는. 그거는 당신들의 이질성을 추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안목을 갖추는 것 그것이 초등교사로서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데 좋고 그리고 학교 생활할 때도 종합대학 가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또 그 견문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경제적으로도 좋고 여러 차원에서 그랬더니 그 수업 다음에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교수나 아니면 총장한테 얘기했나? 시간 강사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뭐 그런 정도라면 그런 그릇이라면 그런 그릇으로 살으라 하고 저도 이제 가감이 나왔는데 이 초등교사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등교사와 관련된 사람이 제 영상을 보는 수도 있겠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소신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끼리끼리 만나면 양극화를 초래할 뿐더러 이게 창의적인 측면이 좀 사라지고 이질성을 서로 융합하는 데서 오는 어떤 이 머리 돌아가는 게 덜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비슷한 사람끼리 맞추기는 쉽지만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열성유전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열성유전은 뭐예요 이게? 근친 해가지고 결혼해서 되게 이 열성유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질적일 때 후세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이렇게 이도령과 춘향이가 만났듯이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이 상하가 예쁜 사람이 좀 안 예쁜 사람 만나고 키 큰 사람이 좀 키 작은 사람 만나고 뚱뚱한 사람이 좀 호리호리한 사람 만나고 신분 좋은 사람이 좀 신분이 떨어지는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준화 한다면은 우리나라 지금 1인당 이를테면 자산이 1억이다. 그러면 이 둘이 만났을 때 2억이 되도록 하면은 이게 평준화 되는 거잖아요. 자산은. 그리고 이제 학벌도 어떤 사람은 박사다. 그럼 어떤 사람은 중학교 나왔다 해가지고 평균 학벌을 보니까 고졸이더라. 그럼 이게 맞추는 거예요. 고졸로.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럼 평준화되는 거잖아요. 학력도 경제력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좀 평준화되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부터의 이제 능력은 괜찮은데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해가지고 부모한테 받는 것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것만 문제 삼는데 실제로는 부모한테 물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했을 때 출발할 때 이 양극화의 근원은 저는 이 결혼이라고 봅니다. 끼리끼리 만나니까 조건으로 만나니까. 그래서 난 뭐 여자들이 매덕이 있어야 되고 차는 어때야 되고 뭐 집은 어때야 되고 또 시어머니는 어때야 되고 그러려면 결혼 못하죠. 다 졸라면 어떻게 결혼해요. 그런 조건 따지는 인간 만남이라는 게 조건 만남 아닌 게 없지만 결혼처럼 조건을 많이 따지는 게 없지만 그렇게 만나려고 하면은 양극화를 완전히 극대화시키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서로 이루어진 사람이 만나가지고 전혀 고민이 없다면 뭔 재미로 살아요. 이질적인 사람이 동질화되면서 아니면 이질적인 사람이 서로 개인주의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시너지를 내면 좋으련만 우리는 상향만 생각하고 항상 윗사람에다 견줘가지고 어찌됐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는 또 나보다 더 잘 나가기를 바라고 저 사람 덕분에 살기를 바라고 자녀한테도 항상 그래 저도 지금 자녀 둘 다 어찌 보면 결혼할 만한 나이에 이르렀는데 동서고금에 춘향이와 이런 만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냥 우스개로 결혼 평준화 주장하는 대선은 분 없나? 그러면 난 그 사람 찍을 거리를 하겠는데 왜 이렇게 그 결혼이 초래하는 그 양극화는 문제 삼지 않고 그 뭐 부모 타고나는 것만 부모한테 이렇게 물려받은 것만 그것만 문제 삼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결혼 형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혼이다, 비혼이다, 중혼이다. 결혼한 사람이 또 결혼하는 걸 말하잖아요. 뭐 이렇게 몰래 유부남, 유부녀가 다시 결혼하는 수도 드물기는 하지만 있죠. 지금 뭐 그랬다면 이제 되게 뭐 비난 정도가 아니라 아마 법적으로도 그러지만 그 다음에 재혼이다. 몰라서 초혼하고 그 다음에 멍청해서 그 초혼이 얼마나 나빴는지 얼마나 갈등관계였는지를 잊어버려서 멍청해서 재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사실혼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졸업 결혼이다. 결혼 졸업이다. 결혼도 졸업에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졸업 그거는 아니다. 자격을 갱신하듯이 교사 자격도 갱신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아마 영국 같은 데 그러던가요? 일본도 그러던가요? 우리 결혼도 한번 갱신을 하자. 10년씩 이렇게 계약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갱신제. 자,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그렇게 결혼경신제도 나오고, 졸업 실험을 해보자. 아니, 결혼 실험을 해보자. 결혼 시험을 해보자. 이렇게 살아보고 결혼하자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혼인신고를 안 하는데, 혼인신고를 딱 해놓고 배수지진을 치고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자 하는 게 좋은지, 그냥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살면서, 우리 이게 안 맞겠다. 그런데 저는 어찌 보면 좀 배수진을 치고 그 서약을 무겁게 여기고 결혼한 다음에는 변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나도 변해야 되고 상대도 변해야 되는데 그 서로 변해가지고 어떤 그 조화를 이루는 제가 참 전 촌놈 우리 안사람은 이제 도신년 그런데 장 옆에 시장 옆에 살고 저는 촌에서 그래서 마늘 같은 거 옛날에 뭐 이게 그 초년기죠. 결혼제가 33년 차인가 우리인데 그럴 때는 이 마늘 같은 게 이제 까운 것 같은 거 잘 썩잖아요. 안 까는 것도 그렇지만 근데 깐 걸 막 그 사왔던 집에서 갖고 왔던 그 썩히는 건 농작물을 썩히는 건 제가 이 농부의 아들로서 정말 못 봤습니다. 막 그때는 또 혈기도 있고 욱하고 막 그런데 마늘 같은 거 그러면 그렇게 성질을 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올해 명예퇴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을 캐러 가봤어요. 근데 마늘 캐면서 이 마늘이 이제 딱딱하게 다져져 가지고 막 이 꽃갱이로 제가 이 새스랑으로 한번 그 흙을 일궈주고 그 다음에 캐는데도 이게 뿌리가 마늘 이렇게 있는 다음에 잔뿌리가 쫙 뻗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딱한 땅이어가지고 그걸 하루 캐고 나더니 내가 마늘을 자기는 시장에서 사오면 되는 건데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한 접에 그 2, 3만 원 주면 되는데 저봤자 4, 5만 원 주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나를 얼마나 우습게 했으면 사랑은커녕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마늘 가을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뭐 팥도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까지 들어오는 이 과정을 생각한다면 그 가치, 가격을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부모의 정성을 생각한다면 그걸 썩히는 나를 그렇게 혼낼 만도 하구나. 그렇게 성질을 낼 만도 하구나. 이 33년 걸렸어요. 이게. 자기가 직접 가서 일을 해보니까 하루 캐는데도 막 손이 뭐 붓고 지금 매일 풀어져야 되고 안 하다 하면 안 쓰던 근육을 쓰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해하는데 그 작은 그 마늘 몇 톨 그것 이해하는데도 이렇게 3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결혼하면 딱 맞아가지고 하모니 이루어가지고 촥 듀엣으로 그렇게 이중창을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찌 보면 배수지진을 치고 이 혼인신고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면 가족관계에 그게 남아서 자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틀에 가두고서 변하려고는 그런 차원이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결혼식은 상대하게 치른다며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리고 안 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것도 제가 좀 보고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배수진 치는 전략이 이렇게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래 한번 살다가 안 맞으면 그냥 흔적없이 한번 헤어지는 거지 그거보다도 낫지 않을까 하는 꼰대 쓰는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고 결혼관계라는 것도 푸코가 말했던 거예요. 어떤 결혼관계든 연애관계든 거기에서는 상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춘향이와 이도령도 극명하죠. 신분부터가 한마디로 춘향이는 이도령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세상이죠. 신분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는 얘라는 게 더군다나 이 사또의 아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로 사소한 이야기로 픽션 허구로 써낸 거죠. 자,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쿨하게 헤어질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조심하면서 사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굴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서로 맞추기 위해서 좀 부담한 것도 참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살아보면 진짜 조화가 되는지 아니면 서로 융합을 할 상대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아무튼 이 세상의 양극화를 좀 해소하는데 이 결혼 평준화가 참 좋은 대안인데 이거는 정말 제 우스개에서나 존재하지 그렇게 결혼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못 배운 사람 구제해주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고 근데 장애는 장애인끼리 만나야 되고 박사는 박사끼리 만나야 되고 부자는 부자끼리 만나야 돼. 그럼 부자가 부자 만나면 뭔 재미가 있어요. 자기가 부자였는데 부자의 삶을 살았는데 또 부자 만나가지고 그 극상층의 삶이라는 건 어찌 보면 스릴도 없고 재미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딴 생각하고 바람 피우고 그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아주 이질적인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층민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중인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하 그래 못 배운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이렇구나. 못생긴 사람은 이렇구나. 잘난 사람은 그렇구나. 그래 너 잘났어. 못난 나하고 한번 살아볼까? 그래 너 부자야. 자 없이 사는 나하고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이 아마 따뜻해지고 행복이 여기저기서 넘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뭔가 취할 수 있는 여기서 뭔가 그 의미를
발굴하길 바라면서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